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최면 수사. 종종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면 수사란 게 현장에 있던 피해자나 목격자가 최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또 다른 용어로는 법최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맨정신에서는 하나도 기억이 없던 게 최면을 걸면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왜곡된 기억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꾸며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에서 시작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최면을 통해 받아낸 진술을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수사의 방향이나 단서를 제시하는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에는 20명이 넘는 전문 법최면 수사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무려 1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최면 수사로 파헤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최면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범죄 사건들을 하나씩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평소보다 조금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 전 대한민국 부모들을 분노에 떨게 한 고준희 양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금사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때는 2017년 12월 8일 전주경찰서에 5살 여자아이 고준희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이가 20일 전인 11월 18일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였죠. 아니, 근데요, 왜 20일이 넘고서야 실종 신고를 하죠? 이 질문에 엄마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줄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있는 줄 알았다는데요.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20일 넘도록 실종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준희 양이 발달장애까지 앓고 있었어요. 실종이 알려지고 아버지는 뒤늦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애타게 아이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찰은 이 준희 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모두 살펴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남편과 아내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요. 수상한 점들이 속속 발견되죠. 그러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 남녀가 실제 부부가 아니에요. 유부남과 동거녀의 관계였죠. 준이는 남자의 친딸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데리고 있던 엄마라는 사람은 사실 내연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따르면 지난 8월, 9월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준희 양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딘가 범죄 냄새가 풍기죠. 하지만 경찰은 심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내연녀의 이웃집에 살던 주부 A씨였어요. 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A씨가 준희 양을 마지막으로 본 그 시점이 실종되었다는 11월보다 훨씬 오래전인 봄과 여름 사이입니다. 4월이에요. 경찰은요, 아무리 이게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준희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 최면 수사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안막이 쳐진 사무실에서 A씨의 최면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준희 양을 본 그 마지막 날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게 돼요. 4월 25일 오후 7시쯤이었어요. 제가 매달 25일에 월세를 내는데 그날 남편이랑 월세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앞집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보니까 준이가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네요. 아이가 머리에 분홍색 방울 머리끈을 했고요. 여러분, 분홍색 방울 머리끈, 이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분홍색 머리끈은 계모의 집이 아닌 친아빠의 집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경찰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이 친아빠의 집이겠구나 싶어서 집 곳곳에다가 약품을 뿌리게 되는데 그 결과 복도에서 혈액 반응이 검출됩니다. 준희 양과 친부 계모의 DNA가 뒤섞여 있었죠.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4월 25일 전후 가족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로부터 3일 후인 4월 28일 날 경남 하동군의 한 펜션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경찰이 얼른 그 펜션에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펜션 주인 B씨, 그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떤 손님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씨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최면 수사가 진행되죠. 승용차에서 한 부부가 내려요. 아이는 없는데요? 이로써 경찰은 4월 25일과 4월 28일 그 3일 사이에 준이 양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용의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그 결과 친부와 이 동거녀는 장기간 동안 딸에게 학대를 저질렀고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4월 27일 새벽 아이가 사망했고 군산에 있는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그러고 보니 살인 6개월이 지나서야 애가 실종되었다고 부모가 허위 신고를 한 아주 파렴치한 모습인데요. 재판에 가서 친부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범죄를 함께 감춰온 이 동거녀의 모친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됩니다. 이 고준희 양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잔혹함이다 라는 타이틀 외에도 한편으로 최면 수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2번이나 제공한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면으로 국내에서 해결된 사건. 이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0년 7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7살의 여성 회사원 A씨는 퇴근 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 자리를 갖게 돼요. 야심한 새벽이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양천구에 있는 자취방에 도착하게 되죠. 그녀가 샤워를 하려고 막 욕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놀란 A씨가 문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순간 묵직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하게 돼요. 이어서 이 상대는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죠. A씨가 격렬하게 반항하게 되는데 이때 범인은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가린 채 집안을 뒤져서 귀금속과 현금을 들고 도주합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겠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주변 CCTV에서 이상하게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격자인,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죠.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했고 또 폭행도 당했고 또 충격이 너무 커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범인도 이불로 덮어놓기도 했고요. 이때 경찰은 A씨에게 최면 수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단순 목격자와 달리 피해자 본인에게 하는 최면 수사는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때 A씨가 용기를 냈고요. 최면에 들어가서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기 시작했죠. 건장한 체격이에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고요. 얼굴에 수염은 없어요. 그녀는 놀랍게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목격한 범인의 이목구비를 꽤나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CCTV를 다시 한번 살피게 돼요. 그리고 마침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이 오토바이.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요, 국내에 300대 정도밖에 없는 수입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모든 사람 명단과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걸 A씨에게 보여줬죠. 하나하나 유심히 보던 A씨가 하나를 지목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마침내 경찰은 그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죠. 여러분, 최면 수사는 특히나 뺑소니 수사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1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흰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피해자 본인과 또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그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중간 체격에 안경은 안 썼고 30대 정도? 이게 다였는데요. 사실 이걸로만 용의자를 찾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결국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최면 수사요원이 투입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최면을 걸게 되고요. 기억을 되살린 결과 차량은 SM5 구형, 파란색 보호판, 번호판에는 0, 5, 2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경찰은 이걸 근거로 주변 CCTV와 차량을 다 조회했고요. 마침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다른 최면 수사가 해결한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이 궁금증을 좀 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최면 수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우선 전문 수사관이 최면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극도로 긴장을 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최면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최면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마음가짐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최면에 실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최면 상태에 성공적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 상대는 수사관의 말에 따라서 모든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죠? 근데 당신이 무거운 사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는 정말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아주 힘겨워하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최면이라는 건요, 이게 잠자는 것도 또 깨어있는 것도 아닌 수면과 각성 상태의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라는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인간의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동시에 청각, 촉각, 후각까지도 다 예민해지죠. 덩달아서 과거에 희미하게 있는 기억, 거의 잊어버린 기억도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8년 처음으로 최면 수사가 시도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대한최면수사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최면 시대가 열리게 되죠. 현재 경찰연수원에서는요, 최면 수사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정말 최면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를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도 개발 중에 있고요.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소개해 볼까요? 지난 2015년 2월 새벽 5시 전북의 한 소도시에 살던 30대 여성 A씨는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지점이 집까지 한 도보로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였죠. 그런데 몇 걸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A씨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때 그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던 트럭 기사분이 비명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급하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현장에 달려갔지만 이미 여성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거기에 휴대폰, 핸드백, 하이힐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명백한 납치범죄였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트럭 기사님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지역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죠. 곧이어서 3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이 됐고요.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치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이 된 지 8시간까지가 무사히 구출할 확률이 높은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데 수색이 한창이던 중 3시간 만에 근처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용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아니 보니까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의식을 잃었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마침 같이 있던 운전자 B씨가 있었죠. 그 B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아니 이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옆에 태웠냐고요. 근데 B씨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해요. 아니 내가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강목으로 맞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구해주려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근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주를 해버리면서 나는 다친 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에 태웠을 뿐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B씨의 주장을 좀 더 살펴봤는데 경찰한테는 이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아니, 피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여성을 무려 3시간이나 차에 태우고 다녔어요? 3시간 후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은 들리지 않았고요.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청테이프가 발견돼요. 이게 또 납치범죄에 자주 쓰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 그 B씨를 범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정황상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필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용의자 B씨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러던 중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A씨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녀의 진술이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하지만 A씨한테 가보니까 내가 왜 병원에 있죠? 모든 걸 까먹었을 정도로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와, 경찰은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이때 최면 수사를 떠올립니다. 최면으로 30시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자는 건데요. A씨에게 최면을 걸었고요. 다행히 그녀가 최면에 빠르게 빠져들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진술이 흘러나옵니다. 한 남자가 빨리 타! 라면서 저를 위협해요. 저는 하의를 벗어서 반항했어요. 외모는 40대? 모자가 달린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금속으로 된 둔기로 절 폭행했어요. 그녀의 이 진술, 이건 강력한 용의자 B씨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이 남자가 제 손목을 청테이프로 3번 감았어요. 기억하시죠? 차에서 나온 청테이프. 경찰은 B씨가 범인이 맞다라는 확신하에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A씨가 택시에서 내릴 당시에 주변을 배회하던 B씨 차량을 포착하게 되죠. 새벽 5시라는 아주 이른 시각이었기 때문에 B씨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B씨는 폭행,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나왔고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죠. 최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이 없었다면 눈앞에서 범인을 풀어줘야 할 아주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여러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정보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누군가는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을 하는 최면 수사를 못 믿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죄 혹은 물리적 증거가 너무도 부족한 사건에서 기억의 한 조각은 사건 해결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 최면 수사가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택시 한 대가 인적이 드문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 3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기사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있는 고급 승용차를 발견해요. 그런데 단번에 이상함을 감지했죠.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남자의 다리가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피를 흘리고 있었죠. 뭔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한 택시기사는 우선 차를 멈추고 현장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이 차에는 남성만 있던 게 아닙니다. 뒷좌석을 보니까 여성이 가슴과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이 남자는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한 듯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차는 멀쩡했으니까요. 얼마 후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이 두 사람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뒷좌석에 있던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밝혀진 사망 그리고 부상의 원인은 총상. 총상이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당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한 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우선 다리에 총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남성은 34살의 정종욱 씨, 그리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26살 정인숙 씨였습니다. 정종욱 씨의 친여동생이었죠.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권총을 사용한 강도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 사망한 정인숙 씨에게는 두 발의 총상이 있었는데 각각 머리 그리고 가슴을 관통한 상태였죠. 국가수가 이 총상을 토대로 총이 어디에서 발사가 됐는지 탄환의 발사 각도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총알이 차량의 앞좌석에서 발사된 걸 밝혀내요. 그런데 앞좌석에 타고 있던 건 친오빠 정종욱 씨인데요. 이렇게 국가수 결과에 따라서 오빠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오빠는 강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고 들어보니까 그날 여동생을 뒷좌석에 태우고 집에 가던 중 총을 든 강도를 만났다고 설명해요. 오빠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조사가 이어지던 중 그 오빠 정 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탄약의 화학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수사팀은 그를 더욱더 압박했고 마침내 사건 발생 5일 만에 정 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여동생 정인숙 씨는 요정이라고 불리던 당시 고급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 않았겠죠. 오빠는 동생의 기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동생이 집안 망신을 시킨다라고 여기면서 문란한 행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동생 또한 오빠는 어차피 내 기사잖아 하면서 오빠를 좀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쌓여가던 찰나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빠 정씨가 미리 준비해둔 권총으로 차 안에서 뒤에 타고 있는 동생을 쏴서 죽였다는 전말. 게다가 자신의 허벅지에도 일부러 총상을 입혀서 강도로 위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강변도로에 버렸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권총은 찾지 못합니다. 어딘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게 친족살인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죠. 사건이 종결이 되고 얼마 후입니다. 새로운 음모론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사망한 정인숙 씨 집에서 아주 의외의 것들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복수 여권이었죠. 여러분 보통 여권은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건 단수 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년 기간 동안 발급받은 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복수 여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쉽게 꿈꾸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사회의 고위층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술집 종업원이었던 정인숙 씨가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발견된 게 이것만이 아니었죠. 여권과 함께 미화 2,000달러가 있습니다. 이 70년대 무굴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인숙 씨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죠. 사생활을 좀 더 해보니까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했고요. 일본 여행을 갈 때면 야쿠자가 경호로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생전에 누군가가 그녀의 뒤를 봐주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던 중 이 의혹을 굳힐 만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평소 정 씨가 사용하던 수첩에서 당시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 26명의 명함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 중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 경호실장 박종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권력의 최상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 중 특히나 국무총리 정일권과의 사이가 아주 남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혼이었던 정인숙 씨에게는 3살 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아들이 정일권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냐라는 은밀한 소문이 돌았죠. 실제로 정일권 국무총리가 서교동에 있는 그녀 집을 몇 번 방문하는 게 이웃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정인숙 씨 피살 사건, 이건 당시 일반 경찰이나 검찰, 형사부가 아닌 간첩과 정치 사건을 다루던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술집 종업원이던 정인숙 씨는 어떻게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그녀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이 술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긴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이름은 선운각.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던 여긴 무려 한일 회담이 이뤄진 최고급 요정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의 대한민국은 일명 요정정치, 밀실정치라는 다소 기이한 말이 암암리에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요정이라고 불리는 밀폐된 고급 술집에 모여서 나라의 정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이 요정정치가 성행을 했냐면요.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서는 졸고 요정에서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외국 원수와의 회담도 여기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밖에 인사청탁, 돈거래, 그리고 성접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 문화가 해외로까지 알려지면서 이걸 또 체험하겠다고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심지어 국가는 이걸 이용해서 기생관광이라는 상품까지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사람들 중 80, 90%가 남성이었고 많은 이들이 이 기생관광을 위해 방문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게 한국은요, 일명 탈선관광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정부의 암묵적인 주체 아래 행해지게 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일까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죽하면요, 일본 내에선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가는 일본 남성들을 향해서 공항에 꼭 피켓을 들고 너 수치스럽지 않냐? 라고 시위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걸 적극 독려했다고요?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당시 문교부의 장관 민관식은 접객 여성들에게 너희의 매춘 행위는 애국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춘이 애국이다, 이 관광 기생은 수출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도저히 문화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의 최고 직책자가 할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죠. 그렇게 국가는 여성의 성을 관광사업으로 사용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이어왔고 이게 198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어쨌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정인숙은 외모가 뛰어났고 머리도 영리해서 고급 요정이었던 선운각의 소위 1급 기생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의 청와대에서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약 200여 명의 여성들을 차출했는데 다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여기 모였고 그중 1등으로 뽑힌 게 정인숙 씨였죠.
그러던 중 그녀는 국무총리 정일건과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권의 특별한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인숙 씨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피살 사건은 제3공화국 최대 정치 스캔들로 번져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같았으면 이런 사건 기사 일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되었어요. 현장은 2시간 만에 다 정리되었고요. 친오빠도 5일 만에 자백을 하면서 범인 검거까지 일사천리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범행 무기로 쓰인 권총은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도 어딘가 허술했고요. 뭔가 이상하고 냄새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계에서 혹시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삼선을 준비하던 박정희 정권의 명령으로 정인숙, 이 이름 석자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어느 순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2000년대가 되었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여동생을 비정하게 살해한 오빠 정종욱은 20여 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출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0년 정종욱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우선 자신은 절대로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당시 정부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거짓 진술이었다고 폭로하게 되죠. 정부는 그 당시에 정 씨가 네가 거짓 자백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뒤를 봐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정인숙 피살 사건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빠 정 씨가 새롭게 진술한 1970년 3월 17일 그날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평소처럼 여동생을 데리고 집 앞에 도착한 정 씨. 그런데 갑자기 괴한 둘이 승용차를 가로막고는 국무총리의 심부름을 왔다면서 창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워낙 이전에도 국무총리 측에서 사람을 보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빠 정 씨는 별 의심 없이 차창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괴한 중 한 명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총구를 집어넣더니 정확히 뒷좌석에 앉아있는 정인숙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머리, 가슴, 2발의 총성이 울린 후에 차에 올라타요. 괴한들이요. 그리고 오빠의 옆구리를 총을 들이대면서 강변 쪽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죠. 정 씨는 이 협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춘 틈을 타서 정 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옆구리에 있던 총구를 밀쳐냈죠. 그런데 이때 총이 격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총알이 허벅지를 스쳐서 관통했다라는 풀스토리. 그날의 상황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살펴본 결과 이 허벅지에 있는 상처 각도가 그가 설명한 정황,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쐈다, 스쳐갔다 라는 것과 일치했고 오히려 이걸 스스로 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했죠. 아니,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그 옷에서 발견된 탄약 성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정 씨 주장대로 제3자가 운전석 쪽에 창문으로 총구를 들이대고 쐈을 경우 운전석에 있던 정 씨의 옷에도 충분히 화약이 묻을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차 안이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과거 사건의 부검 결과가 모순된 증거를 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기록에는 정인숙 씨가 사망을 했을 때 원거리 사격, 즉 30c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총알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의 그 말대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오빠가 몸을 돌려서 정인숙 씨를 쐈다? 근데 이건 10cm밖에 안 되는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 사격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죠? 만약에 반대로 이게 창문 밖에서 쐈다면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아요. 자, 그렇게 정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여동생 정인숙 씨를 살해한 진범은 누구일까요? 그는 고위층의 음모로 여동생이 살해됐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정인숙 씨를 둘러싼 스캔들이 이 사회의 암암리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정부는 혹시 정권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인지
그녀에게 미국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숙 씨는 한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인숙 씨가 외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내 아이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다라는 말을 발설하게 되고 이게 한국에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정인숙 씨가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그녀가 잠시 한국에 귀가한 틈을 타서 저격수를 고용해 살해했다라는 게 오빠 정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비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정인숙 씨의 유일한 아들 정성일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친척 집에서 자라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이던 198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그러다 6년 뒤인 199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려져 있죠. 당대 최고의 권력층과 연문을 뿌리면서 제3공화국 최대 스캔들을 일으킨 정인숙 씨. 근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껏 역사 속에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누군가 만들어낸 음모론으로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정재계는 권력과 성이 뒤엉킨 이 스캔들로부터 당당할까요?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2013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018년 버닝썬 사건까지 이 굵직한 스캔들 배후에는 정재계 고위층이 얽혀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구조는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은밀하게 뿌리내릴 권력과 유흥업 간의 유착관계, 그 안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착취당하고 끝내는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비극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그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